안성환의 시사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보문화재와 보물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 새 보물 납시 연례를 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지금은 박물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됐지만 모두의 노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다면 다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새 보물 납시 연례 특별전에는 그야말로 특별한 의미의 전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18세기, 19세기를 대표하는 두 서예가 원교 이광사와 투사 김정희의 작품을 한 공간에 모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 두 작품의 만남이 아주 어색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흔적의 역사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현 경향신문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다 엄청난 명필가.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두 분의 작품을 한 공간에 모으는 게 어색하다. 뭔가 깊이 있는 힘이 어색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작품들인지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죠. 예, 원교 이광사의 서결이라는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추사 김정희의 서원교 필결후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사실 간성미술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거든요. 2018년에 나란히 보물로 지정돼서 이번에 새보물 납시였는 특별전에 사회적해 이른바 납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광사의 서결, 그리고 김정희의 서원교 필결후,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이광사의 서결은 사실 그 이광사라는 분이 18세기 대표 서예가거든요. 그분이 쓴 서예 비평서이면서 이론서고요. 그런데 그 추사 김정희의 서원교 필결후는 제목 그대로 이 이광사의 서결을 읽고 쓴 비판글인데요. 이게 문제는 이 비판글이 조금 정도를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악평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작품이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냥 우리가 비평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광사의 것을 추사가 악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광사는 일방적으로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사가 왜 그렇게 악평을 했을까도 궁금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얼마나 악평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한마디로 기본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교 이광사가 그 서결에서 뭐라 그랬냐면 요즘 사람들은 글씨를 쓸 때 붓을 똑바로 꼿꼿하게 잡질 않고 붓을 좀 이렇게 뉘어서 자꾸 쓴다. 이것이 병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추사는 바로 이 대목을 문제를 삼는데요. 아니 서예가가 무슨 붓탓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추사가 뭐라 그러냐면 원교 이광사라는 분은 붓 잡는 법도 모르고 이거 용필도 모르고 그다음에 먹 쓰는 법 용목도 모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지적을 합니다. 이게 당대 최고의 명필가라고 불렸던 분한테 붙잡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광사 같은 분은 18세기를 호령한 그런 필명을 날린 분이고 서예 이론서까지 쓴 분이잖아요. 무지막지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 붓을 꼿꼿이 잡고 글씨를 써야 한다는 그런 원교 이광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글씨를 쓰려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붓의 모든 면을 이렇게 다 이용해서 수시로 이렇게 세워가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붓을 뉘어서 이렇게 쓰게 되면 한쪽 면만 이렇게 닿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붓이 누운 채 이렇게 진행하게 되고 그것은 곧 대빗자루를 뉘인 채 마당을 쓸듯이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폐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만연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말씀 주셨는데 펜하고 펜촉이라고 하는 이 글을 쓰는 부분하고 이 먹물 잉크를 한 몸에 갖고 있는 건 붓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의 만연필은 할 수 없는 거다. 이건 굉장한 거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붓을 명필가가 이렇게 붓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서로 이렇게 트집을 잘 잡을 정도인데 얼마나 감정이 상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교 이광사가 얘기한 의미를 좀 추사가 잘못 이해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묻지마식 비판이 아닌가 해서 어떤 연구자는 그거를 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추사의 생트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러면서 또 이 추사가 더 심한 말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 아주 짐짓 이렇게 뭐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어찌 원교 이광서의 잘못이겠느냐. 그 타고난 재주는 있지만 배움이 없어서 그런 건데 어찌 이것이 이광서의 허물이겠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디스를 하게 되는데요. 뭐 칭찬하는 척하면서 뭔가 매기는 거죠. 근데 당대 뭐 최고 명필인 추사 네. 김정희가 또 그렇게 얘기했으면 네.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또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추사라는 분은 당대 서성이면서 네. 고증학, 금속학의 성과를 모두 아우른 뭐 석학, 국제적인 석학이었기 때문에 또 어느 누군들 뭐 비평의 칼날을 뭐 피해 가겠습니까? 뭐 그리고 이 추사의 비평 철학은 되게 유명합니다. 서화를 감상할 때는 금강환과 홍리수 같아야지 그 진가를 가려낼 수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거든요. 금강환 홍리수가 뭐예요? 무슨 그러니까 뜻이에요? 우리가 절에 가면 뭐 이렇게 사찰을 수호하는 무서운 금강 역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금강 역사에 매서운 눈처럼 작품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홍리수는 뭐냐? 세금을 거두는 세무 관리의 혹독한 손끝처럼 지독하게 봐야지 서화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역시 추사긴 추사네요.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어떻게 이제 자랑을 하냐면 나는 70평생에 벼루 10개의 밑창이 뚫리도록 먹을 갈았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붓 천자루가 몽땅붓이 되도록 글씨를 썼다라고 자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추사의 경우는 흥선대원군 이하응의 난초 그림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9,999분까지 잘 이르렀어도 나머지 1분이 잘못됐다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10,000분의 1이라도 예. 뭐랄까요? 좀 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빈틈을 허락해서도 안 된다. 0.01% 부족도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한 분이 있어요. 희생을 당한 분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묵장이라고 해서 먹을 다루는 세계니까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먹개의 영수라고 먹개의 우두머리라고 이제 평가를 받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요. 네. 우봉 조희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추사한테 모욕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모욕을 들었냐면 이 조희룡 같은 무리는 나한테 난치는 법을 배웠는데 네. 가슴속에 문자 향과 서건기가 없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에 문자의 향기와 책의 기운이 없다라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추사 무서운데요.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인데요. 그 앞에 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비호감이 없겠습니까? 잘난 척을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 하나의 사례가 있어요. 1830년에 이 상소문이 하나 올라가는데 조정에 네. 임금한테 올라가는데 그 누구를 이제 비판하냐면 추사의 부친인 김노경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올라가는데 그 상소문에 그 추사를 아들을 이제 이렇게 비판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네. 김노경의 요사스러운 자식은 항상 반론을 가지고 교활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륜이 허물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거든요. 그 요사스러운 자식이 바로 추사인데 이 당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제일 잘났어라고 이제 사사건건 독서를 내뱉고 뭐 이런 그런 추사 되게 꼴보기 싫어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추사의 눈에 원교 이광서가 딱 들어서 지금 비판의 대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추사로서는 그 당시에 19세기 학계가 이 고증학이나 금속학이나 이런 조류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서예 부분은 18세기 이광사의 필명이 세상을 떨치고 있는 풍조 이것이 이제 되게 꼴보기 싫은 것 같았어요. 옛날 구시대적 방식이야. 네. 이 시대 바뀌었는데 왜 옛날 방식을 고집해? 뭐 이런 이제 수사의 그 어떤 비평도 의미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원교 이광사가 그렇게 구닥다리 취급을 받아야 될 만한 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시대가 다른 거기 때문에 시대가 같으면 그렇게 비판할 수 있지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예 부분에서는 이게 원교 이광사, 추사 김정희 가는 길이 다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이 서예 쪽에서 불세출의 성인이 있잖아요. 그 4세기 때 중국 동진 시대의 왕이지의 서법으로 돌아가는 거는 두 분 다 그 목표로 삼은 거거든요. 단지 그 방법이 좀 달랐다는 거죠. 어떻게 달랐는데요? 추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까지 전해 내려오는 왕이지의 진짜 글씨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왕이지 시대와 가장 가까운 당나라 초기 서예가들이 쓴 그것도 비석을 주로 공부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석이라는 건 늘 알지만
당대 기록이잖아요. 당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네네. 가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나 이광사는 당나라 서해가들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이지 시대와 그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다 나름 설득력이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당나라를 거치냐 안 거치냐 요거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사 추사의 비판이 옳다 하더라도 추사는 19세기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시각으로 18세기 인물인 이광사를 난도질한 거는 좀 뭔가 뭐 심한 처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추사가 그렇게 비판을 했다는 거거든요. 추사라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당대 최고의 석학이고 범접할 수 없는 추사체를 창안한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난 지 1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추사라는 인물은 지금도 인간계를 거느리는 어떻게 보면 신계에 속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그 넘사벽 추사가 정말 이게 그분한테 찍혔으니까 이 이광사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라는 건 정말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그 시대 추사의 영향력은 뭐 어마어마했겠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원교 이광사가 추사가 태어나기 한 10년 전에 타계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광사로서는 무덤 속에서 아무런 이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한 거죠.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원교 이광사는 정말 대단한 명필가라는 평가를 받은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왕족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서론 가문 출신이어서 영조가 이제 노론의 지지를 받고 등극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 서론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야인으로 한 30년 이상 또 살았고 급기야는 나주 괴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영모 사건이에요. 영조를 폐위시키는 영모 사건인데 거기에 연루가 돼서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유배지에 살다가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분이거든요. 굉장히 불행한 생을 사셨네요. 그런데 이게 영모 사건이 연루돼서 이제 의군부로 끌려올 때 이제 하늘을 향해서 외쳤답니다. 내게 뛰어난 글씨 솜씨가 있으니 죽이지는 말아달라라고 하늘에 외치니까 이 영조 임금이 그 통곡을 듣고서 불쌍히 여겨서 좀 살려줬다라는 건데 그 아까 얘기했지만 2018년에 보물로 지정됐던 서결 이것은 바로 유배 시절에 저술한 겁니다. 와신상담이라고 해야 되나요? 얼마나 가슴속에 한이 많이 맺혀 있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글씨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유배 생활의 울분을 다 글씨로 풀었다라고 해서 글씨에 그 원교 이광사의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고 그 글씨를 보면 뭔가 하여튼 날고기는 뭐 행초, 행서와 초서를 보면 흘림체인데 뭐라 해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울분을 토해내듯이 진짜 삐뚤삐뚤하고 정자체도 그렇게 가끔씩 씁니다. 독특한 자기의 글씨체를 만들어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서체를 하더라도. 예, 그래서 이 당대에도 이 이광사의 글씨가 너무 파격적이어서 호불호가 좀 심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론가들은 이것이 유배 생활이라는 어떤 애군 때문에 불편한 심기가 막 일어서 그래서 그것이 붓끝에서 울려나오는 것이다라고 했고 원교의 글씨를 이렇게 보면 가수를 세워두고서 가수의 노래에 따라서 쓰듯이 때로는 웅장했다가 때로는 화평했다가 가수의 노래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았다라고 하고 그래서 붓이 노래하고 묵이 춤추는 필가묵무의 경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원교의 글씨를 두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겨울눈이 쏟아지는데 말탄 사냥꾼이 치 달리는 듯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멋있는데요. 네. 평이 오히려 더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글씨는 추사체하고는 완전히 달랐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네. 이 원교의 그 큰 글씨의 초서를 보면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미친 초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광초라는 그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에 이렇게 썼는데 사진 쭉 길게 썼는데요. 네. 그걸 보면 정말 이거 이런 글씨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마디로 그 후세대인 추사가 볼 때는 네.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뭔가 자신이 생각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네. 이런 글씨체였다고도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그 원교 이광사의 글씨가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요새 보면은 왜 화제성 1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그래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렸는데 원교가 이제 그 서장을 열 때는 늘 글씨를 받으려고 거의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라고 하고 오죽하면 이제 가짜도 생겼다 그러는 건데 원교 이광사가 한 사람 한 사람 응수하고 그래서 글씨를 써주다가 실증이 나면은 자기하고 흡사하게 쓰는 그런 그 사람이 있으면 시켰다는 겁니다. 대신 쓰라고.
그래놓고 자기는 그냥 쉬고 있다가 대필시키고 도장을 찍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대둔사에 머물렀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쪽 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글씨 받으러 왔다가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걸 다 감당을 못하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신이 써서 내가 나중에 그냥 도장만 찍을게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인기가. 아들이 또 이영익이라고 아들이 또 잘 썼다고 그래요. 대대로 또 명필가 집안이라고 지금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이런 분을 두고 지금 이렇게 형편없는 세가로 깎아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냐 추사가. 그래서 연구들 중에서는 그 원교의 영향력이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추사가 가차없이 혹평한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신계 넘사벽 까방권을 가진 추사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비평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좀 파란이 일만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비평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다산 정약용의 이 비평가는 좀 대조적이에요. 다산도 이제 원계 이광사를 이제 비평을 하는데요. 네. 우선 근세 서가로 이씨, 그러니까 이광사가 단연 독보적이다라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특히나 이광사에 관한해서 행서 초서는 뭐 법도가 있고 정교하고 이래서 좋은 작품은 왕이지 작품과 버금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극찬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너무 극찬 아닌가요? 근데 그렇지만 다산이 원교의 이 흘림체를 두고는 또 가차없이 비판을 하는데요. 이건 미친 상태로 뭔가 옆으로 기울기가 심하다. 그 자형이 글자 형태가 가증스럽다 이렇게까지 이제 또 그 비판을 하죠. 그러면은 좋은 점도 얘기하고 좀 나쁜 점도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균형 있는 비판이어서 추사하고는 좀 다른 건데 아까 잠깐 이 추사와 원교 에피소드를 말씀하셨지만 추사가 제주 위배영을 떠나다가 이제 대둔사 해남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추사의 눈에 원교가 쓴 대응보존이라는 그 편액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추사가 초이선사한테 아니 글씨를 안다는 사람이 저런 글씨 저 따위 글씨를 저기다 걸어놔 빨리 내려놔 내가 써줄게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이 무량수각이라는 또 내자를 또 덤으로 써주고 그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써줄 테니까 내 거 걸어라. 그렇죠. 내려라 이러는 거죠. 원교 거 글자 저 현판 내려보라라. 이 진짜 사실이긴 사실입니까? 그 초이선사도 워낙 유명하죠. 그런데 전설처럼 떠도는 이야기인데 사실 같아요. 실제로 그 원교가 쓴 대응보존 편액하고 추사의 무량수각 편액이 대응사에 걸려 있거든요. 대둔사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제주도 귀향을 마치고 이제 추사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이제 대둔사 대응사에 들러서 내가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원교의 글씨를 그대로 다시 원래대로 걸어라는 거 이야기했다는 또 이야기도 있어요. 그럼 제주에서 귀향살이 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 심했네. 이렇게 생각한 건가요? 어떻게 보면 이 일화도 어떻게 보면 유배의 고초에서 어떻게 보면 추사가 아량을 좀 키워서 그래서 이제 추사의 달라진 면모 역시 추사야라는 그런 느낌이지 이것이 원교의 어떻게 보면 명예회복과는 좀 별반 도움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어쨌든 추사가 이렇게 모에 가까운 혹평을 내리면서 원교는 한 150년 정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그래도 이제 와서 이 원교의 유작이 보물의 위치가 됐으니까 명예회복은 후대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저희 전시 공간을 가면 지금도 좀 그렇긴 한 게 원교의 역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물이 됐는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추사의 글까지 비평글이 또 같이 보물이 돼서 나란히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원교 역작을 형편없다고 무참히 깎아내린 비평글까지 똑같이 보물이 됐으니까 같은 전시장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비평을 받고 있거든요. 전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악연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도 원교의 처지는 좀 난데 아까 얘기했듯이 문자양 서경기가 없다는 악평을 들은 우봉 조일영 그 작품은 아직까지도 평가가 절하가 되고 보물이 아직 아닌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조일영 매화 그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모두들 이제 추사의 세안도를 국보 중 국보로 꼽는데 저는 사실은 그 문자양 서경기가 충만한 세안도보다는 조일영의 화려한 매화도가 더 눈길을 가거든요. 이건 제가 아마도 문자양 서경기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감히 세안도 디스해 그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세안도 보면은 완전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그림이잖아요. 저는 사실은 매화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악플에 시달릴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죠. 뭐 개인의 취향인데요. 한번 지금 청취자분들도 세안도하고 조유령의 매화도 이 두 개를 한번 좀 그 비교해 보시면 참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이런저런 추사와 추사에 얽혀 있는 원교와 이 얘기들을 좀 풀어주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